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전 GS A형이고요. 아마 실전 GS 강의 계획서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로 해서 8회 동안에 통상 기초 GS를 전제로 해가지고 A형 나가는 거니까 꼭 기초 GS A형, 그래서 기초 GS A형하고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문제가 겹치는 게 없어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도별로 나가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제 제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기본 강의 다 했고 또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쭉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물론 약간 중복되거나 혹은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쟁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긴 하지만 그래도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형은 계속 얘기하지만 진도별로 나가고 주로 24년도까지 나온 판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23년도까지 나온 판례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판례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또 B형에서 주로 이제 다룰 것이고 B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약간 난이도가 지금보다 더 있는 그런 문제로 그래서 동차반 기초 GS의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해봤지만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도 한 번은 또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8회 동안에 진도별로 쭉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1월 달인데 원래 1월 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도 2월, 3월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보통 A형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통 B형을 하는데, 굳이 동차생들을 혹은 삼치생들을 대비해가지고, A형을 꼭 3월 달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5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15일 정도가 당겨졌지만, 체감상은 거의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당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월 4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거의 7개월 정도고, 딱 7개월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A형 하고 하면서, 1월 달 정리하시고, 뭐 다른 데서 하시는 문제들도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사동법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같이 하시지만 기초 GS 하고 그 다음에 실전 GS A하고 B형 하면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오늘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GS하고 범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겹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 유형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실전 GS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전 GS에 맞게 좀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도표는 A형 그대로 거의 나갈 겁니다. 그죠? 거의 나갈 거고 1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문제를 하냐면 1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게 1회입니다. 그죠? 통상 2회도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소송물 그 다음에 소의 개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당사자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회하고 2회는 주로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소송 요건하고 여기서 소의 개시 들어가면서도 역시 소송 요건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 문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24회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 그게 이제 1대1에 대한 소송인지 아니면 다수 당사자 소송인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또 8회 들어가면 또 한번 얘기하긴 하는데, 요 당사자 편 자체가 다른 법원이나 소송물하고는 전혀 그 분량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에서 나올 상당한 쟁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심화 정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회는 당사자에서 당사자 특정과 확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당사자의 자격 들어가면 다시 또 당사자의 자격에서 당사자 능력이라는 거하고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 능력하고 그 다음에 변론 능력, 통상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까지 확정과 당사자 능력까지 해가지고 요 앞에까지는 1회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격, 소송 능력 이쪽 부분은 내일 2회에서 아마 문제를 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부분은 올해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쯤 되면, 제시 정도 대가 되면 이 문제가 당사자의 어느 부분에 관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고민 없이 이렇게 쟁점이 이렇게 잡혀야 되고 출현은 구성이 돼야 되지, 이게 어떤 문제이지 막 이래버리면 올해도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법원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인데, 제척보다 기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척 문제도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인데, 제척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척 사유 자체가 거의 법조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판례만 몇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굳이 이걸 문제로 구성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데, 기피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와 제척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와 이 절차에 대한 불복 방법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항고, 이 부분들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실전 A에서 내고, 아마 B형 같은 거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은 풀어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서 푸는 거지, 꼭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관할은 이게 토지가 법정 관할하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에서 이제 합의 관할 문제가 지난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합의 관할에서 이제 전속 관할 문제가 나왔고, 법정 관할 중에 이제 토지 관할이라든지 사물 관할 문제가 있는데, 사물 관할도 결국 나왔어요. 그죠? 왜냐면 1심의 사물 관할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갈 건지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관할 문제가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 관할 중에 특히 이제 특허 소송이라든지 전속 관할 문제는 올해 나왔던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송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약간 등한시 하더라도 이송 문제와 그 다음에 특허 관련 소송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관련 재판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적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으나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할하고 약간 변경되는 게 재판권 문제입니다. 재판권 문제. 재판권 문제는 제가 기초지에스에서 한번 냈고,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문제는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거의 10년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잊을만 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제 국제재판 관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한다는 거는 수험생으로서는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쉬울 수일수록 확실히 정리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민사소송법 맨 처음 들어가면 민사소송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하고 비송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이상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민사소송 이상이어가지고 신의칙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이 신의칙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출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진도별로는 법원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요 앞에 이런 부분도 정리하는 이상에서는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혹은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사건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해줘라.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을까봐 제가 일부러 문제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안 풀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꼭 풀어봐야 되고,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출제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1번부터 봅시다. 1-1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 문제의 사안 자체는 이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행정소송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실제법과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실제법이 다르고, 더군다나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했겠지만 특허소송 있잖아요. 특허소송, 행정소송을 우리가 이걸 통상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문 관할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담당해서 하는 관할이고, 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특허소송은 특허소송법이라는 건 없는데 특허 심판과 연관돼서 따로 특허법에서 또 관할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이건 민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고, 특허소송은 또 특허소송을 관할하는 특허법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 이 법을 규정하는 관할이 달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상 전속관할이에요. 전속관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하다 보면 비송사건하고 소송사건이 있는데, 비송사건은 소송사건으로 할 건지 소송사건은 비송사건으로 할 건지를 관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주로 논의되는 게 부양료 사건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양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비송사건이냐 소송사건, 요거는 또 비송사건이면 가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가사소송법 중에 가사비송사건 있고 가사소송사건 있고 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해서 통상은 소송사건을 비송사건으로 하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라. 막 이게 이제까지 현재 나왔던 판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출연하고 있는 판례들이 뭐냐면,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을, 아니 행정소송사건이었는데 민사소송사건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판례들이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송은,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죽하면 전문소송이라고 그러죠. 전문관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거니까 일반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전문사건, 애당초 행정소송사건인데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민사소송 사건인 줄 알고서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소송이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걸 이쪽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했으니까 이건 관할이 다른 거니까 전속관할 위반이고, 아예 담당 사건이 다르니까 이걸 각하해야 될 것이냐, 이미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소송사건인데, 비송사건인데 소송으로 했다, 민사소송으로 했다,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각하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던, 이제까지 나왔던 판례들이었는데, 요즘은 비송사건과 소송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판례들이 변경하는 태도,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까지는 아니고 변경하는 태도를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각하가 원칙인데 굳이 각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판례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판례, 그 다음에
각주 3번하고 4번 판례가 쭉 계속 나와요. 그런 판례가 나와서, 이때 요 사건, 가장 요즘,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니까 한번 취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사건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사소송인 줄 알고 소를 제기했더니 행정소송으로 행정부 법원이 이송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송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90일의 행정소송은 90일의 제척기간이 도가 됩니다. 근데 제척기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소송법적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이지만 실체법적인 경우에는 이게 권리 행사기간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하자보수 청구 같은 그렇죠.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 제척기간이지만 제소기간이 아니라 청구 기각 사유로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거기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듯이 20조에 나와 있듯이 제소기간으로 아예 명확히 나와 있고 이 제소기간이라는 의미는 뭐야 이게 부적법. 그 문제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요거는 이송됐을 때를 보면 그 시간으로 보면은 제소기간이 지난 거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뭐까지 있었냐면 청구 취지를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구 취지 변경할 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해가지고 여기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굳이 쓴다 그러면 소변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경 시점에서 요 소변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사소송의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됐을 때의 문제가 있고 또 청구취지 변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청구취지 변경을 여기서 논의하지도 않고 판례도 논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원래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제기한 걸로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요게 이송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냐. 요거 하나와 그랬을 때 이송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전문관할, 전속관할 아예 사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소가 완전히 변경됐으니까. 따라서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이때부터 소제기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논의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요게 제척기간에 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쟁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2번 쟁점에 대한 논의, 그래서 3번 쟁점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4번 결론,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이송하는 게 전문관할 혹은 전속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긴 한데, 그럼 직권으로 이송하는 문제가 타당한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할 위반 문제는 직권 이송이 되지만 이건 일반적인 관할 위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사건 관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 관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은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사건 자체가 달라서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원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두 가지 취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수소법원이잖아요. 같은 수원지방법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굳이 그거를 각할 필요도 없고 고의과실이 아니나 또 더군다나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면 그러면서 요즘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이송해서 당사자에게 그 신속한 재판을 혹은 소송경제상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설명하자면 원칙적인 게 뭔데 근데 판례가 요즘 판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여기다 원칙이라고 써놨지만 제가 답안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론이 뭐냐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일반론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사건하고 민사소송은 다른 사건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송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소송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행정소송, 항고소송이란 말이에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송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 우리 민사소송 자체에서도 항고소송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 안에서도 항고소송이 다르고 따라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근본적 사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할해야 된다.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더군다나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소변경 취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제소기간을 도과했느냐?
그 제소기간을 도과했냐 하면서 원래 제소기간 도과 문제가 왜 생겼어요? 소변경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소가 돼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게 되면 이때부터 소변경을 했으니까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 자체도 원래 소변경 할 때부터 새로운 소 제기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원래 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판례가 민사소송법 40조에 보면 이송을 하게 되면 이송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소변경 할 때의 이 취지와 이송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송은 원래부터 이송할 때부터 소가 됐는데 원래 처음 이송하기 전에부터 소송이 계속된 걸로 본다. 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조문상으로 어떻게 돼? 약간 충돌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변경과 이송의 효과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 요 판례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거의 왜냐면 이게 각하야 될 거 있으면 이건 뒤에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소변경 할 때 이 소제기 시점과 그 다음에 이송의 효과에 충돌을 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우리 판례가 우선하고 있느냐 어느 부분으로 우선하고 있냐 이송의 효과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게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이송할 수 있어요. 이송해야 돼 라는 취지고 이송하니까 이송의 효과가 소변경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 따라서 맨 처음 이송하기 전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지는 거지 소변경 시점으로 제척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하면 나중에 또 하고 원래 여기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나머지는 진도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특허소송과 관련돼서 아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허사건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1번 문제 있잖아요. 그죠? 2번에 1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인데 1심에서는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문제에서 보면 굳이 거기 2016년 퇴사하여서 연도가 딱 한 번 나왔어요. 문제에서 보면 2016년 퇴사하여라고 이제 해놨는 이유가 뭐냐면 2015년 이전에는 특허 사건 관련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2016년 이후에 특허 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성이 돼가지고 따라서 2016년 이후 퇴사했으니까 소송은 그 이후에 제기됐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두 가지 쟁점이죠.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의 소재 하나는 제1심 법원이 청주냐 아니냐 이 부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원래는 어디로 해요? 대전 지방법원이어야 되고 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특허 사건인 경우에 고등법원이 아니고 어디로 특허법원인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대법원으로 가버렸으니까 따라서 대법원에서 요거를 여기로 직접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는 1심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특허 법원으로 보내요. 전에는 요거 가지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지방법원 갔다가 대전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특허법원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 왜 전속관할 문제는 직권 판단이니까 여기서 문제를 물어봤지만 문제의 소재해놓고 2번 특허 소송에 대한 전속 관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속 관할인지 24조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권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특허소송에 대한 전문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론주의 원칙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조사를 이 부분이 한바탕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송할 법원이 파기해서 이송할 법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주지방법원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등법원으로 완전히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전에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게 2024년도 지금 밑에 써 있죠. 그죠? 2024년도 그 판례를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판례가 아예 그냥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1심은 원래 전속관할인 거 맞는데 특허 관련 소송이어서 전속관할인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청주지방법원으로 할 건지 대전지방법원으로 할 건지, 원래 여기서 여기로 청주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부터는 요건 논의가 아니라 무조건 특허법원으로 가야 돼. 여기서 오든 그런 취지입니다. 이 판례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1심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전에도 이런 판례가 두세 개 나왔었는데, 요게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를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야.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이게 2024년도에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관련, 그러니까 1심 법원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관련성이 그 관할 위반이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특허법원에서 판단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거를 1심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 견해가 두 가지가 충돌했었는데, 지금은 이 판례대로, 그냥 대법원 판례대로 특허번호 파기해서 이송시켜버린다. 환송이 아니에요. 이송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는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번 결론.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개 다 써야 됩니다. 그죠? 대법원은 전속관할 위반 문제입니다. 특허 소송, 관련 소송 전문 관할이기 때문에 전속관할 위반이고, 이건 당사자의 주장협조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 특허 관련 소송은 제2심이 특허 소송의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모든 특허 소송은 전부 다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요? 저 특허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파기하고 전부 다 파기시켜버리고 특허 법원으로 이송시켜야 된다. 환송이 아니고 이송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송은 다시 그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이거는 다 새로운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어떤 의미들은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울러서 2-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도 이게 특허 소송은 아니고 국제 재판 관할 소송인데, 중국인이잖아요. 그죠? 중국인이 보통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소송 비용은 원고한테 부담해야 되는 거고, 소를 원고가 제기했으니까. 물론 피고가 부담할 수도 있죠. 그는 피고가 잘못했으니까 원래 피고는 돈을 줘야 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는 요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다가 패소할 것 같아. 그럼 패소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면, 그럼 어떡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뭐예요? 이른바 소송비용 담보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문제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벗어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 섭외 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 담보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은 뒤에다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요즘은 결정 판례가 있어요. 이게 잘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23년도부터예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결정에 관한 판례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하고 또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20년도인가 21년도부터 경정 판례에 관한 판례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출제를 한 해에 보통 한 두세 문제씩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나간 얘기인데, 20년도에 맨 처음 내가 경정 판례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그 당시 수험생들이 이 문제 왜 푸냐고, 이게 민사소송법 문제냐고 막 지랄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경정 판례가 있잖아요.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경정 관련 판례들이 수험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이 소송 담보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부여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소를 제기하고 패소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면 소송 비용을 얘한테 부담해야 되는데 내국인은 내국인의 재산이 있거나 재산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나중에 소송 비용 부담하는 국가가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토끼지 못하게 미리 소송 비용을 뭐 하라고? 담보를 하라고. 네가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하면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재해가지고 지금 이 담보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결정도 잘못했고, 현금 지급이라는 게 어딨냐, 담보가. 그런 게 어딨어, 담보가, 담보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 현금 지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제도에, 여기서 이거는 문제의 소재해놓고 여기서 요 제도의 취지 같은 걸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소송 담보제도, 섭외소송에서 왜 소송비용 담보제도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일반론을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판례 있죠. 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소송비용 담보제도라는 게 있고 이걸 현금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언제 변론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변론 중에도 상관이 없다. 요게 판례의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변론 이후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원심법원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도 명령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못 봤으면,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못 봤으면 이제 꼭 한두 문제씩 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거나 혹은 안 본 문제를 여기다 꼭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그래요. 보통 한두 문제씩은 꼭 짜증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아는데도 짜증나는 문제도 있지만 몰라서 짜증나는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실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설명하셔도 충분한 거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법원 부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1-2번 또 합시다. 1-2번. 1-2번을 보면 당사자 확정이죠. 그래서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이 확정하면서 주로 논의되는 게 확정의 기준이 뭐냐, 기준. 그랬을 때 표시정정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이때 논의되는 게 재소전 사망.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 재소전 사망이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지금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변호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너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단 요 사망은 재소전 사망하고 소송 중 사망을 나눠가지고 보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심화 정리할 때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언제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거나 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소송 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둬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거기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하고 그러면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죠?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취지냐면, 재소전 사망, 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제가 설문 2번 해놓고 이게 아주 재밌는 취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해답 4페이지 보시면, 비교 문제 해가지고 변호사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재소전 사망이 됐어요.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 재수전 사망을 했는데 문제 1번을 봅시다. 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판례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비판해보라. 이 문제를 비판해야 돼, 이 문제를. 근데 되게 재밌는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왜 비판해보라. 이거 밑에 거 문제는 덕인데 밑에 거는 점수가 또 짜요. 10점인데 이거는 비판해보라고 해놓고 몇 점에 이거는 15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15점이라고 해놨겠어요? 네가 어떻게 비판하냐. 그 비판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다분히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재소전 사망에 대한 2016년도 판례. 뭐래요? 재소전이라는 취지는 뭐예요? 송달전이었어요. 그죠? 송달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하고 송달전에 사망하게 되면 이거는 재소전 사망이고, 그러면 소송 계속 전이잖아요. 소송 계속 전이니까 대립 당사자 구조가 없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건 대립 당사자의 취지에 맞는 거니까, 따라서 소송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송 계속 전에 사망하게 되면 이건 부적법이에요. 그 소송 계속도 없는 거야. 소송 계속이라는 말, 원래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재소전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로 가? 그 상속인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상속인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속인으로 가면 이거는 표시 정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인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이거는 소송 중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비판의 취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답제 비판의 취지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래가지고 대립 당사자 구조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지금. 읽어볼까요? 비판. 이 판례는 2016년도 판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당사자의 구제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소송절차법은 안정적 획일적 운용이 가져올 공익적 장점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규정의 단순 적용에 따른 구체적 불합리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문헌 및 원칙과 다른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당사자 능력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므로 이를 충실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비판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지고 죽었는데, 대리인이 뭔 상관이야? 죽었는데. 원래 대리권은 언제 소멸해? 사망, 파산, 금치산. 그 피성년 후견 제도.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뭣도 소멸해요?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지.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대리권이 어떻게 남아있냐고. 라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판할 거면 그런 식으로 길게 비판해야지. 이게 뭐예요? 여튼 이런 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2016년도 이 판례가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그 밑에 있으면 판례가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걸, 이 비판의 연장선상을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대립 구조가 안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면 소송 중사건으로, 상속이 있으면 표시 정정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례에 굳어진 태도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비판해? 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설명돼 놨어요. 그러면 이 판례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 2번도 이제 문제 2번이 뭐예요? 이제 소송 중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 사망이나 혹은 재소전 사망을 이 시험에 나왔는데 못 풀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안 내요. 그거는 기초지에스 할 때나 제가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가라고 내는 거지, 이제 그런 거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판례도 그 경정 그 판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그 경정 판례도 작년에 김상수 교수가 문제가 됐다고 하더만 그런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고. 여튼 그러면 문제는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사망하든 피고가 사망하든 원고가 사망을 했어. 그 대리인을 선임하면 소송 중 사망. 그 다음에 재소는 사망인데 갑이 사망했는데 상속 대리인 선임하지 않았지만 상속이 있으면 표시정정.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혹은 얘 둘 중에 하나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고 파산 관계인 P가 선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언제? 재소 전 사망인 경우에. 재소 전 사망인데 얘가 사망했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재소 전 얘가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파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소 전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상속인들이나 대리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가 파산했잖아요. 파산 관계인 누가 선임됐냐면 P가 선임됐어. 그러면 그 얘가 상속인으로 볼 수도 있고 뭘로 볼 수도 있어요.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 원래 파산 관계인이 그 파산 그 자의 대리인이니까 자산 관리인이니까 원래 파산이라는 거 관리인이잖아요. 관리인이라는 거 법정 대리에 준하잖아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 1-2번이 뭐예요? 문제 1-2번이 재소전 사망했다. 재소전 파산했다. 소장문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이 선임됐어. 그럼 파산관자인 P가 의뢰소송을 수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표시정정할 수 있는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내가 요 결론은 여기다가 그대로 내가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의 소재. 재소전 당사자 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가 되는데 일단 사망은 나왔고 적격이 상실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걸 준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해놓고 이걸 준용하려고 그러면 요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상 재소전 사망인 경우에 처리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처리 조치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요거에 대해 이게 일반론이야. 왜냐면 이거를 상상했던 거는 민사소송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3번. 그러면 당사자 적격에서도 그대로 이거를 준용할 수 있는지 혹은 당사자 적격인 경우에 수개나 표시정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쟁점을 잡고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수개나 표시정정이 가능하냐.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당사자 사망하고 적격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요걸 일반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판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판해보라. 비판해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이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뭐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판례가. 여기에선 그렇게 해놓고는 판례가 여기에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판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판례 잠깐 볼게요.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당사자 적격 상실과 사망해가지고 3페이지 3번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판례 7 써있죠. 그 각주 판례 7.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서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였더라도 서로 상관없다는 거. 원고든 피고든 만약 그 소장 부분을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재소전 사망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 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되고 채무자의 어쩌고저쩌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자의 소송 수개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서 지금 약간 오타가 났는데, 그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재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소를 제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요 각주 7번 판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함한, 요거를 지금 제가 요거 한꺼번에 정리했으니까 이거를 포함한 판례가 2018년 요 2017 다 판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파산 선고가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어쩌고저쩌고 적격이 없으므로, 세 번째 줄, 파산재단에 관하여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 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제인 소송수계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요게 잘 보면 요걸로 보면 수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취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대리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라고. 표시정정, 그렇다고 표시정정할 수 있느냐? 표시정정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막 짜증나게 표현되는데 원래 그 의미가 그 법리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재소전 죽은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6년 판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선임돼 있으면 소송 절차 중단으로, 상속이 있으면 표시 정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예외라는 거예요. 이 판례가. 그러니까 이 판례가 예외고 지금 문제 보는 게 원래 정석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석이라는. 가끔 이 문제를 왜 내냐고, 혹은 제 사례집에 이 문제가 왜 있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법리, 재수전 사망자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법리에 대해서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당사자 적격이 상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 재소전 당사 적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재소전 사망은 표시 정정이라든지 대리인 선임 후에 있어 소송 절차 중단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요것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안 돼. 원래대로, 원래의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래 비판. 요 대립구조 비판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번이 좀 짜증나죠?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1-3번. 1-3번을 보면, 보세요. 그거 보면, 여기서 표시정정을 하잖아요. 표시정정을 한다는 건 동일성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고, 동일성이 부정이 되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 변경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정정이나, 그 다음에 이 표시정정이라는 게 당사자 변경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근데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시정정을 해주는 거고, 이 문제는 잘 보시면, 동일해가지고 소는 치하고, 그럼 뭐예요? 소치하우에 추가가 된 거니까 일종의 뭐가 돼요? 당사자의 교환적 변경이잖아요. 교환적 변경. 그러면 문제의 소재, 이번 문제의 소재, 소치하우 추가해준 이 교환적 변경, 이게 당사자 변경인데, 이 당사자 변경이 타당하냐? 요거 한번 따져줘야 되고, 그럼 타당하지 않든, 특히 타당하지 않다면 소는 무효냐? 요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일단 당사자 확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사자 확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당사자 확정 기준을 항상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진도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당사자 확정은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보면 1-3번 문제 풀이한 거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확정이 뭐냐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쭉 설명해 줘. 당사자 확정
그러면 쭉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내가 여기다 판서 안 했다고 그래서 판서 하면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제가 그거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다 지금 내가 이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저 안 해주자는 게 이건 머릿속에 당연히 나와야지. 뭐 여기다 내가 해서 뭐예요? 그죠? 이거 내가 기본 강의 할 때 하는 거고. 벌써 기본 강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해 또. 그럼 다음 달 15일이면 뭐야? 1차 시험 봐요. 그죠? 금방입니다. 금방. 돈만 얘기하지만. 그래 놓고 보세요. 요 당사 A하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있잖아요. 법인.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독립성 인정돼요? 독립성 부정돼요? 독립성 인정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법인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법인, A와 A 법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면 얘와 얘는 다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성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 변경도 잘못된 거야.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당사자를 추가하는 게, 이게 적법한지, 이 적법과 또 무슨 문제입니까? 판결의 유효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확정 기준 일반적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적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부적법이에요, 부적법. 그런데 문제는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치할 때 뭐 했어요? 동일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치하라면서 동일했잖아요. 동의. 그래 놓고 나서 직권 뭐예요?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건 뭐에 위반됩니까? 모순행위 금지. 이른바 신의칙에 위반이 돼요. 원래 재수금지라든지 다 이런 게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무효인 거 맞고 네 말은 맞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불리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판결에 무효를 주장. 부적법한 건 맞아. 부적법한 건 맞지만 소송 계속이 없느냐? 소송 계속이 있어요. 부적법하지만 분명히 누가 있어? 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있잖아요. 소송. 그리고 법인을 상대로 뭐가 나온 거예요?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애당초 법인이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뭐야? 그거는 소송 계속이 없어서 무효지만 이건 결국 뭐예요? 이건 부적법하지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부적법하지만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결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정 기준에 따라서 동일성 인정할 수 없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추가는 인정할 수가 없다. 부적법하다. 그러나 소치하를 동의하고 나서 끝까지 잘 싸우다가 패소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건 뭐에 위반돼요? 신의치고 위반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만 고민하면 이런 문제가 원래 좋은 문제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주 출제가 됐고 이게 2023년도와도 이런 유사의 판례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끝났고 그 다음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을 보면 당사자 확정 관계에 대해서 기준, 그 다음에 표시정정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재소전 사망 문제, 네 번째가 성명 모용 소송 문제, 다섯 번째가 법인격 부인론 문제잖아요. 그죠? 이 법인격 부인론도 당사자 확정과 연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 이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사건도 되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갑하고 병법인이 있었는데, 병법인 따로, 갑은 따로 이렇게 행동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실제로 병은 죽었고, 그 병법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갑이 모든 걸 실적으로 해왔으니까, 외형상으로 병법인하고 갑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갑이 얘의 뭐가 돼요? 실적인 운영자,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을이 병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야 라고
을이 갑과 병을 상대로 뭐 했어요? 소를 제기해버리니까 갑 측에서 뭐라 그래요? 병하고 갑 측에서 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이렇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문제는 문제 소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뭐냐? 특히 이거에 바탕을 두는 게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을 정리하려면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 되고 그 확정에 따라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법인격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이 판례에 따를 때 이걸 인정할 수 있는지 부정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당사자 확정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 쓰면은 법인격 부인론에서의 당사자 확정 또 써야 돼요. 앞에서 1번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도비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써야 됩니다. 그죠? 결국 갑하고 벽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그죠? 법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하고 병은 확정해봤을 때 전혀 다른 존재고,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가부라고 하는 걸 써줘.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거 여기 똑같이 기준 써고 법인격 부인론인지 뭔지를 써야 그 역적용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격 부인론이 뭐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과 상대한 혹은 그 법인은 대표자와 상대한 그 채권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격 부인이라는 거는 갑하고 누구랑 병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이걸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 나중에 하고 법인격 부인론이 뭐냐를 설명해 줘야 돼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거는 법인하고 누구랑 대표자와 법인격이 부인이라는 건 법인격이라는 건 원래 법인 자연인과 법인은 다르잖아요. 그 법인격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하게 되면 동일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일성.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걸 부정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역적용이 뭐예요? 역적용. 법인격을 부인하는 걸 역적용하는 거니까 법인격 부인이면 부인은 더하기에 빼기예요. 빼기지. 부인도 더하기에 빼기예요. 빼기지. 그럼 빼기와 빼기를 곱하기 하면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데, 수학 얘기하면 할 말 안 돼.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이라는 거는 법인격이 각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뭘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을 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은 웃기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죠? 야, 그 법인하고 갑하고 법인격 부인론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법인격 부인론이 뭔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입니다. 4번.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대법원 판례만 따로 논의를 하는 건데, 요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판례가 이거를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개별적 법인격이라는 거는 몇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법인격이 개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각각 뭐라는 거예요? 각각 행위가, 무슨 행위? 법률 행위를 각각 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건데, 이 판례 논리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을 부인하는데, 이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데, 부정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각각 개별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이 판례 이론에 따르면,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는 법률 행위 시에 개별적 행위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 행위 시에 개별적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격은 별개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실질적으로 병법인 어떻게 돼?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가 일부러 가로쳐 놓고 그 상법 520조에 뭐라고 했어요? 휴면 회사의 해산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휴면 회사. 휴면 회사라고 하는 거는
병법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면은 이건 부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을과의 행위가 휴면회사를 통해서 갑이 실질적으로 했느냐, 그 휴면회사 전에 어떤 법률행위를 했던 사안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따져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 문제 여러분들 내 것뿐만 아니라 계속 역삼동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해설이 다 개판이에요. 이게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걔네들 해설은 다 개판, 유형을 하나가 미친놈이 그게 아니고 법인격 부인론이 뭔지도 몰라. 그 법인격 부인론 때려 우죽하면 이렇게 얘기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야? 더하기니까 부인 없어요. 법인격이라는 게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이라는 건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인론을 부인해. 부인론을 부인한다는 거는 법인격이 별개란 얘기잖아. 그죠? 그 원래대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을 역종한다는 거는 피고들은 야, 우리 별개의 법인격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병회사가 휴면회사야. 휴면회사니까, 휴먼이 아니고 휴면. 없는 회사니까 사실상 법인격이 없어. 그런데 을하고의 행위시는 법인격이 있었어, 없어? 법인격이 있었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신의칙의 법리를 적용해서 이 부인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안 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신의칙 적용 시점이 언제라고? 법률 행위시니까, 을하고 갑하고 이 행위가 개별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을 부인하는 판례의 태도인데, 이 판례의 신의칙을 적용하는 시점 뭐예요? 법률 행위시를 따져주는 것이고, 따라서 을과의 행위, 거기 앞에서 보면 전제 조건이 언제 이런 돈도 꾸고 어떻게 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법인격이 존재했었고, 그럼 그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병법인이 휴면 상태에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그 상법상 휴면 회사니까 아예 그냥 청산법인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인격 부인하는데 우리 판례가 신의칙설을 취하고 있고, 이 신의칙설이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당사자에 따를 때 일단 갑하고 누구하고 병법인은 다르고, 그리고 병의 법인격 부인론, 피고 측이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한다는 건 법인격을 개별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판례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따르는 건 신의칙에 따르는 것이고, 신의칙은 법률 행위시를 시점으로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을과 갑의 법률 행위는 언제 한 거예요? 병이 정상적인 법인격이 존재했을 당시에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신의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법률행위일 뿐이야.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 개별적인 법인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스터디 하거나 혹은 작년에도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죠? 저희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터디 하다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다른 강사들 답안 보면, 다 이상하게, 뭔 얘기 써놨는지 모르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려줘요. 그렇게 저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를 뺄까 넣을까 계속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넣을 수는 없어요. 한 번은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깊이, 문제의 소재, 2번 깊이, 사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꼭 써야 됩니다.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척 사유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되어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깊이 사유는 제척 사유를 준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주관적, 객관적 사유. 여기에서 이 사례를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피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나머지 논의할 게 없는데 사유가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 기피 사유를 인정했을 때에 이 기피 신청을 뭐 하는 거예요? 각하했잖아요. 그죠? 이 각하에 대한 불복 절차가 뭐냐를 알아둬요. 일부러 내가 여러분 보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 불복 절차가 뭐냐라고 하는 걸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정리 안 해놓으면 어려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불복 절차가 뭐냐 해서 항고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 항고를, 재항고를 이거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미 이건 변론 종결 후에 된 거니까 이걸 항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항고하는 게 맞긴 맞는데 결과적으로 항고를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고 이익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대법원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런 취지로 시험에 잘 나와요. 판례가. 그러니까 요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논리대로 그래 기피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 불복 절차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대법원의 재항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4번 문제. 예, 선정 당사자는 내일 가서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딱 보면 알겠지만 다 보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4번 여기 아니죠. 요거 아니죠. 요 확정하면서 당사자 확정, 자격도 확정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확정 기준, 그 다음에 표시 정정, 그 다음에 3번 재소전 사망 쭉 저러겠는데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표시 정정하는 문제가 문제 자체도 많고 판례도 많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정 당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선정 당사자 문제는 당사자 적격 문제인 거고 이거는 무슨 문제야? 표시를 한 것을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표시 정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눈치채서 보시면 알겠지만 1회 문제는 주로 이쪽에 많이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표시 정정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순천향 문제, 순천향 장로교회 문제인데, K 목사하고 그 다음에 M 장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다녔던 어렸을 때 교회 그 장로가 M으로 시작돼. 이미 다 있네. 문으로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는 성결교회였고, 여기 예장이잖아요. 그죠?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어요. 예장은 또 막 합동 고심해가지고 그 교파가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예장은 약간 좀, 그래서 장로 중심으로 한 게 커요, 거기는. 오죽하면 장로교잖아요. 근데 기장이냐 예장이냐 또 얘기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내가 시간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여튼, 그래서 K 목사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M장로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표시는 K 목사로 했고, 대표가 얘니까, 처음에 대표라고 해놓은 이 표시는 결국 뭐예요? 법인이 대표자로 했으니까 법인이 소송한 것처럼 보였잖아. 표시된 거는. 그런데 나중에 소송하다가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정 당사자 위임장도 주고 선정자들의 이런 그 진술도 넣고 하니까 결국 야 이거는 뭐다라는 거야. 이거는 K 목사를 대표로 했지만 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선정 당사자로 한 소송이네 라고 표시 변경으로 인정해버렸단 말이에요. 판례가. 1심이 그렇게 해놓고서 뭐예요? 선정 당사자 소송으로 뭐 해버렸어요? 판결을 내려버렸잖아. 여기까지. 그때 항소심이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당사자 K 목사라고 하는 이 대표와 선정 당사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 확정의 기준이 표시설. 무슨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소장의 기재가 청구 취지나 표시된 것과, 그러니까 당사자로 표시된 것과, 그 다음에 청구의 원인, 소송, 전체적인 내용, 이거를 고려해서 뭐 하라고? 표시를 판단하라고. 이게 뭐예요? 실질적 표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리설을 써놨잖아. 예, 표시는 K 목사를 대표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사의 대표가 아니라 얘를 누구로 한 거예요? 선정 당사자로 한 걸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1심하고 항소심하고 둘이 대립된 판결이니까 문제 1번이 뭐였어요? 항소심 판단에 타당하냐는 얘기는 1심 판결이 잘못됐냐는 얘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타당하냐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2번 문제를 위해서 일단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심 판결이 타당하든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소재, 당사자 확정 기준이 뭐냐, 이거 꼭 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사자 변경의 타당성. 보세요. 실질적 표시를 따를 때 K 목사라고 했지만 얘네들의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선정 당사자로서. 그리고 선정 당사자인 K와 K 목사 대표자 K는 동일성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성 인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닌 동일성 인정되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시 정정으로 못 볼 바 없지.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주저리주저 쓰는 거예요. 이거 대법원도 그렇게 판례했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모르면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대법원 판례를 알더라도 뭔가 좀 그럴듯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사자 확정 기준이 뭐냐 해가지고 그냥 주저리주저 뭘 써야 돼요. 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2번 당사자 확정 기준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표시자 표시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내용에 뭔지를 쓰고 판례도 뭔지 쓰고 뭔가 이렇게 좀 간절함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다 좀 더 써야지. 여러분 여기다 표시 변경해가지고 표시 정정의 타당성, 동일성이 어쩌고, 그 다음에 K 목사하고 뭐 선정 당사자 K하고 같은 동일성 인정되느냐, 그래서 표시 정정 인정될 거 타당하냐, 당사자 표시 변경 이게 임의적 그 당사자 변경이냐, 아니다, 어쩌고 쓰고 사안 쓰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 1심 판결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타당하겠지. 왜 타당하냐고. 당사자 확정 기준은 실질 표시를 따를 때 K 목사가 곧 누가 돼요? 선정 당사자 K일 수밖에 없고, 동일성 인정 안 해.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표시정적 의미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그 동일성 인정되는 형태의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 거고, 표시정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4-2번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지금 선정 당사자 K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고, 항소심에서. 선정 당사자 K는 얘네들은 내 소송이, 선정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없어요? 항소심 판결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판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취소된 제1심 판결이지, 1심 판결. 이거는 선정 당사자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항소심 판결 자체가 있잖아요. K 목사 이름으로 교회 대표로 나온 판결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 K가 이거하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문제의 소재,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주인공은 이게 주인공이야,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항소심 판결 자체, K 목사의 S 장로교회의 이 판결은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상고할 수밖에 없지. 이거 상고하려고 그러면 상고적 격이 있어요, 없어? 상고적 격이 없지. 그래서 상고 각하라든지 아니면 소송 종료 선언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현재 취소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취소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현재 K 선정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소심 뭐예요?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거예요.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니까 이건 뭐야 돼? 기일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항소심은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항소심은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굳이 하냐면 상고를 각하하게 되면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항소심에 있게 돼요, 없어요? 이것만 항소심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원래 이게 하나의 문제였는데 일부러 제가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라고 따로따로 지금 나눠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교환적 변경할 때 나왔잖아요. 교환적 변경할 때도 소치화된 것, 그 다음에 신소제기된 거. 항상 판사는 지금 현재 내가 판단할 게 뭐냐, 요 두 가지, 요건 한 가지,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를 왜 안 써놨냐면 이미 답안지에다가 있고 시간도 지금 거의 많이 가가지고 일단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혹시 답안지 구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써놓겠습니다. 웬만한 건 제가 목차를 다 잡아주는데 이미 목차가 잡혀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도 지금 기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제가 충분히 설명해 주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실전 GSA 하면서 제가 어떤 데 치중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도별로 풀고 있는지 잘 좀 파악을 하시고 한 주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도 잘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이미 이미 동차반 할 때 제 얘기에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또 거짓말 하고 있네 막 이랬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정리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 제가 여러분 기본 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뭐 그 얘기 또 올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한번 보고 하지 말고 일단 본 거는 이게 유사한 문제가 나오거나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이 법리 가지고 나오는 문제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잘 정리해 두시라.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겠죠. 뭐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더 많은 문제를 하면 했지, 여러분 나올 문제들 중에 적은 문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맞추긴 참 쉽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양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얘기하죠. 또 얘기하는 게, 내 거 정리하고 시간 남으면 남의 거 보고 하시라고. 내가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이미 요 안에 있는 거 충분히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또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제 돌려보면 다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 제가 또 한번, 진도별 나가다 보면 거의 다 겹치는 문제. 오히려 제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들이 더 정리해야 되거나 혹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해놓고 있으니까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그 뒤에 문제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은 이제 당사자 적격 이후에 소송 능력 들어가면 뭐예요? 법정 대리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별로 능력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무권 대리 문제나 이런 것도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송물 하다 보면 권리보익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요, 없어요? 논의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권리보익, 소외이익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개시까지, 소개시 들어가면 소멸시효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 주는 그걸 본 걸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별게 없어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결국 엉뚱한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엉뚱한 데서 나올까봐 내가 소송비용 담보 문제라 이런 거 그냥 제가 출제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들이 또 낼까봐. 나 같은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너네들 안 받지? 이러면서 낼까봐 제가 출제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쉬우냐? 막상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부담감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쉬워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항상 불안에 쌓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너무 돌아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잘 정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게 여러분들 올해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